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나누구라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마련했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연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병, 경기도 고양병에서 출마에 도전하고 있는 이기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지역 고양병 여기에 현역 의원은 홍정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지역구가 좀 유명한 지역구죠. 전에 뭐 한명수총도 있었고요. 네. 일산 신도시가 입주가 92년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치러진 총선이 이제 16대 총선서부터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요. 네. 16대 때 정봉구 의원, 17대 때 한명숙 네. 의원, 뭐 총리까지 하셨죠. 네. 네. 그리고 19, 20대에 유은혜 전 장관 등 이렇게 민주당에서 보면 굉장히 그러네. 유명한 분들이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지역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또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국무총리, 부총리 다 배출한. 정몽구 의원도 대사를 통영정권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기현님은 고양병하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오래 살았고요. 네. 예, 제가 고양시 전체로 보면 24년을 살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일산 동구 네. 고양병 지역에서는 12년을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지하철 타고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24년 동안 했던 것이죠. 네. 제 아이가 컸던 것이고 또 제가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말이라도 시간을 보냈던 곳은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2의 고향이죠, 일종의. 그래요. 예. 자, 총학생회장을 전두환 독재 시절에 하신 거죠? 그 이유입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노태우 때죠. 노태우 시절에 이제 90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력을 보니까 그 후에는 주로 당직을 맡았어요. 총 몇 년 동안 당직을 했습니까? 당직자로 근무했던 기간은 국회의원 회관을 제외하고 딱 20년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네. 내가 이런 점을 배운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는 제가 뭐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때는 제가 처음 김근태 의원을 모셨던 자세는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사회를 바꾸고 정권 교체를 해나가는데 역할을 하신다면 그 밑에서 작은 심부름꾼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직자 생활 20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공천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했는데 총선 공천 5번, 대선 공천 관련해서 4번의 실무 백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선대위에 결합해서 또 선거를 치렀는데 12년 대선에서 진 게 저한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의 삶보다는 선출직 공직자로 몸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 꼭 출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12년서부터 시작했고요. 딱 10년 넘게 지나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자,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여러 당 대표들과 같이 일을 했을 텐데 이 당 대표 참 내가 이 점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요? 저는 문재인 당 대표를 모실 때가 제일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께서 그 당시에 김상원 혁신이라는 걸 만드셨고, 그렇죠. 그때 조국, 우원식 의원 등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정당 공천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드셨고, 그 틀들이 지금 말하는 시스템 공천의 그 뿌리가 된 것이죠. 예하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도 그때 제도화된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다 쓰고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얻었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왜 꼭 빼야 하는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지역에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할 텐데 이 점이 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일 센 경쟁력이다. 핵심 경쟁력. 이거 뭘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서부터 출마를 준비하면서 유의미한 역할로 제 경력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관리한 측면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고 그것이 필요한 직책이 있으면 꼭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당의 주요 국장들을 다 했고요. 청와대 가서도 힘들었지만 네. 5년을 만근하면서 결국 이제 비서관 승진도 했고 시민참여비서관 그리고 마지막에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제가 쌓을 수 있는 경력들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면 네. 내가 이런 법안은 꼭 만들고 싶다. 1호 법안 이런 게 있다면요? 딱 1호 법안을 찍지는 않지만 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법은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형태들을 윤석열 정부가 많이 보였습니다. 네. 네. 검찰청법도 그렇고 국정원법도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법들에 대해서 네. 시행령에서 다시 바꿀 수 없도록 법령 개정을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시행령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률안을 다시 모법에 정확하게 그 집행과 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들도 1인 가구 세대들이 많아져서 이분들이 혼자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1인이 혼자 살지만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분 사전 인터뷰 이렇게 마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혼자서 네, 1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향 병해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기현입니다. 제 인생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0살에 시작된 제 인생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준비하면서 입시 서류 내놓고 합격자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그 87년 1월로 기억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의해서 힘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흥분했고 그리고 대단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이 결정이 나고 6월에 있었던 87년 6월 항쟁을 겪었고요. 그 해에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대학교 1학년 신분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삼김이 분열하면서 야당이 분열하면서 결국 다시 또 군사정권이 연장되는 그런 아픔을 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90년에 총학생장을 하고 운명처럼 다른 학생들처럼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2년 복역하고 나와서 졸업을 하는 시점에 김근태 의원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민련에서 일하실 때였는데 저랑 마찬가지로 92년에 출소하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대선을 도왔지만 어려워진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으로 유학 가신 다음에 본인이 정치적 진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준비를 해서 김근태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 가서 2년 동안 일했고요. 98년도 대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7년 12년 대선에 파랑새 유세단에 참여하면서 대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원, 정동영 의원, 신기남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 등이 이제 파랑새 유세단의 단장님이셨고요. 저희 현장 팀장을 하면서 그때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당에 참여해서 당에서 약 20년 동안 당의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제 30대와 40대가 오롯이 당에서 당자로 보냈는데요. 당에서 총무국장도 했고 조직국장도 했습니다. 주로 공천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도 배웠고 이기는 싸움도 해봤고 또 지는 싸움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성취였고 또 큰 아픔이었지만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17년에 이제 청와대에 가게 됩니다. 가서 조국 수석과 같이 민정수석실에서 일기로 일하면서요. 적폐청산 작업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힘 있는 기관에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했고요. 또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꾸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 역사의 역진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깝고 아쉽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꼭 하나를 꼽으라면 정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상화이고요. 국가를 정상화로 돌리는 일입니다. 앞에 사진에 보면 그 박정훈 대령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권력개혁 개혁 작업의 마지막 법령 작업이었던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에 공군 여중사였던 이해람 중사가 결혼을 앞두고 성폭력을 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은폐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1심서부터 군에서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민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크게 사진을 넣은 이유는 박정훈 대령이 이 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동서가 끝나고 나서 범죄 혐의와 피의자를 특정해서 그리고 이것을 단계에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고 경로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하는 도중에 이것을 알게 된 용산의 분노 그리고 용산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피의자도 축소되고 범죄 혐의도 바뀌면서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상병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잣대로 죄목도 피의자도 바꿔버리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던 박정훈 대령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이 꼭 이 시련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 같은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 정신과 권력기관 개혁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었고요. 박정훈 대령도 저는 그런 공무원의 한 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역진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정말로 무능과 독선, 아집 그리고 폭정을 내려놓게 하는 심판 선거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 지역인 고향 일산평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국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많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당원들 모임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권력개혁 작업이 얼마나 큰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진보개혁 진영의 흐름을 뜻을 모아내서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진들 보시면 좀 약간 낯서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고심이 컸습니다. 과연 5년차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꼭 해야 되느냐는 고심도 있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정권이 넘어가면서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만만치 않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한 10kg씩 빠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결심했던 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그 샌들을 신고 등산할 백 뒤에 맨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인데 너무 걷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제 아내와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일간 1200km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잘 안 돌아와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정을 좀 잡기 어려웠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 지역인 일산의 호수공원과 정발산을 하루에 12km씩인데요. 거의 매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걸어보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의 사진이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사진들은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서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제 나름대로 제가 극복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사진이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은 다음으로 굉장히 성장 동력이 큰 지역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호수공원도 있고 넓은 녹지 공간도 있고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쾌적한 용적률로 설계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일산 밖에 사시는 분들은 일산 고양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서울의 북쪽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보 리스크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이른바 적경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쾌적한 자연환경과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MBC, EBS 본사가 있고 MBC, SBS, JTBC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CJ에서 준비하고 있는 CJ 라이브 시티 방송 영상 밸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 문학 방송 콘텐츠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사업의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람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먹거리, 숙박까지 포함한 마이스 사업의 핵심 도시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화의 경제의 도시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110만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동력으로 고양시를 꼭 다시 뛰는 고양시로 일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0분 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데요. 예,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은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말이죠. 곤란을 겪는 게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의원님은 어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좀 설득이 좀 잘 됐고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민정수석실에 처음 갔을 때 조국 수석과 일했는데 조국 수석이 고난을 받으신 걸 보면서 저희 집 아내가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하는 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공직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고 설득하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랑 함께 또 길을 오랫동안 걸었는데 자,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위기를 좀 극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적으로는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나요? 힘들 때는? 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순례길 걷고 나서 이제 카톨릭으로 귀의를 했습니다만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직자로 살아가는 것, 순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나는 대자연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이고 내 마음의 평정심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아까 10분 연설에서 이제 법과 제도의 정상화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에 오래 계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본인이 검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권력 집단 출신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권력기관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수직 계열화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짐으로 생긴 주요한 폐단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경찰과 국정원과 다른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들이 검찰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요. 또한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가장 가깝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검찰 고위직들의 아나무인식 업무 태도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탈취할 수 있지? 누가 나를 감시하지? 통제하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무슨 권력의 화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인사검증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
특수관계인들은 저희들이 네.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의 탈선을 막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러할 할 기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네.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이라 표현은 되지 않더라도 네. 그것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고 제2부속실은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과 제도의 정상화를 강조한다는 건 지금 이제 비정상이라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이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면 네.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분노죠. 네,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공정과 정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집권했는데 또 불구하고 네. 본인의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전혀 공정하지 않죠. 특정 집단 중심의 국정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만이 옳은 사람이고 본인을 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 내지는 뭐 심지어는 이념적으로 폄하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분노가 꼭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네. 윤석열을 심판하는 그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선거운동 이제 제대로 하려면 막 중심 슬로건도 정하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심 슬로건 정치적 구호 그리고 이제 네. 지역에 맞는 구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산이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92년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손을 잡고 들어왔던 30대, 40대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돼버리셨어요. 네, 네, 네. 아이들은 성장해서 결혼해서 출가를 해서 일산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다시 뜨는 일산 그리고 이기는 이기현 이 프랜카드를 저희가 좀 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 프랜카드로는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하겠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이렇게 프랜카드를 좀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만만치 않죠. 막 시간 맞춰서 하는 게. 그러네요.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했는데 열외 질문 하나 네, 드리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 언급한다면? 처음 뵌 거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인권 변호사 하실 때 성남 네, 오셨을 때 네. 제가 징역 나오고 저희 후배들이 재판 받을 때 변호사를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법정에서 몇 번 뵀던 게 인연이고요. 당에서는 제가 당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뵀고요. 네, 그런 인연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고양병이죠. 고양병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이기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준비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이 나누구에 출연을 희망하신다면요,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